네, 오늘은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북한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도발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문제 삼아서 핵실험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탈북 배우이죠. 한서희 씨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평도 포격 사건, 오늘 이제 4주기가 됐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요. 주민들의 이제 불안감은 여전할 것 같은데요. 먼저 당시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폭격 때 6발 맞고요. 마을에만. 그리고 그 2차 폭격 때는 저기 산 뒤로 해갖고 폭격 엄청 나왔어요. 한 30분도 안 걸렸을 건데요. 말도 못하게 놀랬죠. 우리 아저씨가 나는 엄마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 아저씨는 나를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고 전화를 안 받아요. 네, 당시 그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지금 들어봐도 그 당시에 주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이제 시달려야 했는지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 이유를 어떻게 얘기했었던가요? 그렇죠. 그 북한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은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그 해병대의 그 포사격 훈련, 예. 다시 말해서 이제 K9 자주포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영해에 사격을 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자기들도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그 사격의 여파로 일종의 원점인 연평도 여기에 포격을 감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까지 지금 이제 피해를 입었다, 사망했다 이렇게 예. 북한 주장하고 있겠죠. 어떤가 제가 보기에는 군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99년도에 제1차 영평해전이 벌어졌죠. 서해교전이죠. 그 당시에 북한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마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복하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월드컵인 2002년도에 또 제2차 서해교전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제2차 서해교전에서는 우리가 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군 또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항상 준비해왔겠죠. 그래서 2009년도 11월 달에 대천교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북한의 경비정 2척을 격파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북한 또한 비록 우리의 그 사격 훈련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2009년 11월 달에 그 대천교전에 대한 패배, 여기에 대한 하나의 보복으로서 예. 2010년 연평도에서 일종의 그 보복을 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연평도 도발, 이 사건이 남북관계에는 어떤 변화를 몰고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방금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상당히 예. 심리적 부담이 컸지요. 그런데 이제 큰 틀로 보면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 두 번째는 이 100년도라는 연평도 이 서해오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한 모두 상당히 군비 경쟁이 가열됐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는 한반도 서해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위기에 고조됨을 해가지고 예. 한반도의 긴장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더 하나 꼭 짚고 넘어간다 하면은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측에 북한을 포기해가지고 민간인 사망한 첫 사례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계기점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옆에 이제 탈북 배우 한서희 씨도 이제 나와 계신데요. 북에 계실 때 이런 이제 크고 작은 대남 도발 같은 것들을 네. 뭐 보도를 통해서 다 주민들도 접하게 되나요? 네. 사실 북한에서 접할 때는 예. 그 북한의 도발이라고는 전혀 저희는 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어떻게 다 표현하나요? 나만의 이제 예. 좀 격하게 미제 침략자들과 뭐 그 앞잡이들 이렇게 하면서 좀 격한 이제 그 단어들을 다 써서 예. 이제 도발을 했다라고 하죠. 제가 근데 남한에 와서 봤을 때 그 북한의 도발이 무려 정전 협정 체결 이후에 2,900 몇 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동안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단 한 번도 북한의 도발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도에 나올 때마다 북한 주민들도 또 경각심을 높여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게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전쟁 연습을 또 시키는 실제로 거죠. 주민들끼리 그런 보도 보면 어떤 얘기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이 예. 라디오를 세계 정세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보도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예.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 미국 놈들이 우리 북한을 예. 뭐 사이즈를 무너뜨리려고 또 도발해왔다라고 하면
적개심이 일게끔 만드는 예, 거죠. 긴장감을 긴장감을 그렇게 하고 주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군요. 또 예. 그 희생된 군인들한테는 영적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그들을 영웅으로 또 떠받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양 교수님 지금 연평도 포격 좀 짚어보고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NLL 근처에서 또 이제 도발을 이제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는. 정책적 관점, 예. 전략적 관점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우리도 안보를 중시하겠지요. 우리의 대북 정책도 보면 안보에 토대는 대북 정책 아니겠습니까? 북한 또한 대남 정책, 이것도 안보를 중시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 뭐 예.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겠죠. 두 번째는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서해에서 불안정성을 부각시켜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이끌려는 예.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혹시나 이런 그 북한이 대화든 대결이든 모두 준비되어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혹시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이 열린다면 이런 그 NLL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군사 문제 이것을 의제화해가지고 협상 또한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과시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냉각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냉각기에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이제 방북과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이제 실무진이 이제 만나서 어떻게 만나고 뭐 언제 만나고 이런 얘기 등등을 이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합의된 내용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문제는 육로로 가는 것을 합의를 했고요. 또 숙소도 지난번에 2번이나 묵으셨던 백화원 초대소에 하시는 거를 다 합의를 했고 또 가시면은 2군데 어린이집 애육원들을 방문하시는 것도 다 수용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적 그 지원 물품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이 사랑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기는 아직 모릅니다. 시기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이제 육로로 이제 방북을 하는 것은 합의가 된 부분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실무 접촉에 여러 가지 합의했다. 예. 그것은 이제 이후 여사의 방북에 있어 가지고 남북한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육로를 간다든지 또는 숙소를 갖다가 그 과거에 2차례 묵었던 백화원 초대소 또 그리고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몇 군데 애의원을 방문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특히 지금 이제 발표에 의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호 여사가 지금 이제 이 육로를 통해 가지 않습니까? 지금 2번째지요. 육로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남북 간의 혈맥이지, 혈맥.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한 모두 통일의 중요성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의미한 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시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연내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겠죠. 예. 그런데 북한이 통상 보면 국내 정치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12월에는 총결산하는 달이지요. 또 내년 초 1월 달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상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짐하는 맹세, 충성 이런 군중대회가 많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12월 초순에 예. 만약에 방북을 하지 못한다면은 예. 아마 내년 따뜻한 봄날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연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12월 초순이 아니면 더 이제 많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정부의 최고위층 인사죠. 국가정보국장이 이제 북한을 그 억류자 석방 문제 때문에 이제 방북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이제 이호 여사도 이제 곧 방문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최고위층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좀 실시간으로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도를 하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체제 선전의 효과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고위급 인사들이 온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인을 억류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정당한 이유로 구금을 시켜서 미국에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갔다라는 예. 식으로 어떤 이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승리감을 좀 자부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선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이호 여사님께서 이제 애육원이나 보육원도 이제 방문하신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사실 그런 이제 보육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애육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일반적인 이제 지방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민들이 사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문을 하면 좀 좋겠는데, 아마도 이제 방문을 시키는 것은 북한에서 평양에 있는 뭐 김정숙 타가서나 예. 또 뭐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서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노출한다고 할까요? 네. 그랬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는 뭐 어떤 이미지로 다가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뭐 그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예.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고, 또 아이들은 그때 그 외국인들이나 고위층 인사들한테 우리 장군님의 이런 위대한 장군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능을 꽃피우고 있고 예. 이렇게 부모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는 또 체제 선전을 또 그들에게 하고 가는 거죠.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이호 여사 언제쯤 방북할 수 있을까 시점 얘기를 해봤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이 바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과연 만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호 여사께서 그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때 그때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났지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최근의 그 제1차 신문 접촉에서 여러 가지 합의사항, 특히 이호 여사의 방북을 대환영한다는 일종의 그 원동연 통정부 제1부부장의 이야기,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백한 초대서에서 숙소를 정했다는 측면, 예. 여기서 볼 때는 만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과거 2011년도가 다르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나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예. 구두 친서 정도 가지고 간다 하면은 상징성뿐만 아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대화 복원의 계기쯤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친서를 휴대하지 않는다 하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하고 만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친서 전달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 혹시 친서를 휴대했다 하면은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좀 만날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 이렇게 네. 분석합니다. 만약에 메시지가 이호 여사 편으로 오간다면요. 뭐 어떤 내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박근혜 정부도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 특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겠죠. 북한 또 그 이호 여사는 그 6.15 공동선언 실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로 6.15 공동선언 서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6.15 공동선언 여기에 대한 서로 남북 간의 이행 정신을 토대해 가지고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 복원하자, 뭐 이러한 서로의 교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 결의안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제 유엔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 두고 지금 북한이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제 국방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인권 결의를 전면 거부하고, 제가 이제 대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면서 인권 결의안은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추가적인 핵실험까지 이제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북한의 이제 반응은 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국방위원회라는 것은 국가기관 가운데 최고의 기관이죠. 예. 그렇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수위를 높이면서 나름대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국방위원회 성명서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유엔 인권 대북 결의안 예. 전면 배개하겠다. 그리고 초강경 진입하겠다. 일종의 수사력을 동원한 측면이 있겠죠. 예. 그런데 아마 과거 유엔에서 북한 압박하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핵과 장거리 미사일 예. 만지작은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 영핵단지에 대해서 UEP, 고농축 우라늄 실질적으로 활동을 그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예. 또한 핵실험이라든지 장을 놓게 이 실험에 대한 예고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수사를 동원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일종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낮다. 예.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상당히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 입장도 반영해야 된답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예. 아마 핵과 미사일을 만지작거리지만도 실질적으로 실험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는 좀 약한 측면,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그런 측면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인권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는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만약 북한 내에서 내가 억울하게 뭐 인권을 유린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건 아마도 그 북한 체제에 도전하는 반역자로 보여질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인권이 뭐 유린당하고 우리가 인권을 탄압받고 있다라는 말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조차도 못합니다. 저 역시 북한에서 살 때는 옆에 주위 사람들이 억울하게 보위부에 예. 잡혀가서 정말 매 맞고 이렇게 뭐 풀려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인권이 뭐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의 그런 이제 조직으로 돼 있고 사회로 돼 있기 예.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 김씨 왕조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저도 이 대한민국에 와서야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 그럼 북한 같은 데서는 이런 노동의 대가를 받지도 못하는 것이 결국 김씨 왕조의 노예로 살고 있다. 이런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는 예. 아예 잘 모른다고 보시면 인권 얘기 되죠. 많이 나올 때 교화소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뭐 세계적으로도 이제 세계 유엔에 가서도 이제 북한 뭐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많이 뭐 거론되고 있는데 예.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기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교화소 이런데 특히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라는 대가로 온 가족이 연좌제에 포함이 돼서 잡혀가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인권의 정말 그런 실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권 실상을 실제 뭐 탈북자 입장에서 이제 좀 들어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결의안은 뭐 실현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결의안이라는 시각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북한의 대북 인권에 대해서는 유엔에서의 일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단계는 유엔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이번에 압도적으로 통과됐죠. 이제 2단계는 뭐냐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의안을 다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 직접 맹세하든 안 하든 간에 북한의 반인도주의에서 최고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상징성이 있죠. 그런데 이 ICC라는 국제행사재판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ICC에 직접 북한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이 예외 규정으로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이제 한서희 씨가 말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엔의 대북인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이 내용이 탈북자의 증언에 의한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증언하고 증거 능력이 얼마 되는 또 다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법적으로 나름대로 제재하기 위해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것이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북한과 러시아 좀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이제 러시아에서 오는 석탄이 이제 북한 나진항을 거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이제 항공 이용료 같은 일부 비용이 이제 지불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오이사 조치를 좀 완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오이사 조치는 5가지 항목이 있죠. 인적 물적 교류 중단, 또 그리고 이제 신규 투자 금지, 또 남북 간의 교역 금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특히 이제 제주 해역 북한 상선 통과 못하도록.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산의 석탄이 이제 이 나진항을 통해 우리 지금 이제 뭐 포철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남북러 삼국 간의 삼각 협력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 이것은 뭡니까? 교육이잖아요. 교육 같으면 결국은 뭐냐 했기는 우리 오이사 조치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근데 비록 위반되지만 또 국가 이익, 자원 외교와 또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석탄 이것이 일종의 러시아 산이기 네. 때문에 예. 일종의 오이사 조치의 아니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일단은 북한에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일단 이익금이 일단 북한 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현금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건 오이사 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예. 오이사체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네. 이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용해 노동당 비서가 이제 모스크바 떠나서 극동 지역 방문했다는 이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좀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 속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이번에 최영 특사 간 것은 한 3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두 번째로는 이제 하바롭스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중 간의 경제 협력. 예.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 외교 협력이 있겠죠.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하면 이번에 노광철이라는 군 장성이 따라갔지요. 아마 그렇다면은 북러 간의 군사협력 문제도 있지 않겠냐. 예. 군사협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북한의 전투기의 핵심이 뭡니까? 미그 19기, 20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부품이 상당히 부족하겠지요. 이런 부품 조달 문제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은 이제 이번에 이 미국도 그렇습니다만도 최영의 특사도 가는 도중에 비행기 고장 나가지고 다시 해양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여객기인 데 상당히 문제 있겠죠. 그럼 이런 여객기가 이 다른 서방 국가에 대해서는 이 전시다 뭐 대북 제재 품목이 들어갈 때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아마 러시아하고 협력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정치, 경제, 군사 이까지 된다 하면 그야말로 잘 된다 하면 네. 과거 김일성 시대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혈맹 관계 예. 잘하면은 북러 간에 만약 정상회담이 된다 하면은 예. 미를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혈맹 관계에 복원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북러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또 대북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탈북 배우시죠. 한서희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